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통화정책 기조가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간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입니다. 직설적인 긴축 속도 조절론에 뉴욕 증시는 환호했고 국채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죠. 긴축 완급을 조절한다면 우리도 시간을 좀 벌 테지만 2년 반 만에 뒤집힌 한미 금리가 증시와 환율을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7월 28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7월 FOMC에서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우리 경제금융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올랐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햄버거 가격, 극장 티켓 가격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거액의 수상한 해외 송금이 발생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또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만 뼈대로 하는 임대차 2법 개편에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신고제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동안 급성장하던 새벽 배송 시장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증시 들렀다가 IT 발전소 가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각종 결제를 하는데 이거 구글 방지법이다 해서 지난해 떠들썩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효성이 사실은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 모양이에요. 현장에서 빅테크 인앱 결제 문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술발전소에서는 폭염 속에 어디로 떠나긴 좀 뭐하고 시원하고 저렴한 여름 바캉스, 요 방법을 좀 찾는 분들 많을 텐데 개인전 전시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충전도 가능하겠죠. 예술발전소에서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네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가 6월에 이어서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에서 2.25에서 2.5%가 됐습니다. 이 40년 만에 이 최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 건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연준은 일단 물가 잡기에 초점을 둔 강경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2%로 돌아가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요. 인플레이션 위험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 2.25%보다 상당 기준으로 0.25%포인트 높아지게 됐는데요. 한미 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한미 간 역전이 되면서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과거의 상황을 좀 참고를 해보면 사실 급격한 자금의 유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더 들어왔다, 이런 통계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경제금융수장들이 만났군요. 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은요, 오늘 오전에 모여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등을 점검했는데요. 여기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 0.75% 올린 데 대해서 일단 시장의 예상이 부합하는 수준이고 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일단 제한적이라고 말을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 금리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는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이 자체보다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추경호 부총리는 이 7월 들어서 이 외국인 증권 자금이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함을 방증하고 있다면서도 이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주 취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나왔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임금 협상, 투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 4.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5%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이는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 수준으로 유례 없이 오르면서 하반기에도 물가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경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주택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나빠지고 있는데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조사에는 이 우리나라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초강수 빅스텝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현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물가가 체감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경기가 나쁠 때 유행하는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햄버거 가격이 반년 사이 2번이나 올랐습니까? 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2차 가격 인상 대열에 줄줄이 합류하고 있는데요. 롯데리아 KFC에 이어서 이번에는 버거킹이 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버거킹은 오는 29일부터 불가피하게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가격 인상 메뉴는요. 버거류 36종을 포함한 46종인데 평균 인상률이 4.5%입니다. 그래서 단품 기준으로 대표 메뉴인 와퍼 있잖아요. 이 와퍼 가격이 6,400원에서 6,900원으로 오르고 와퍼 주니어와 롱치킨 버거 역시 4,400원에서 4,600원이 됩니다. 버거킹은 지난 1월에도 평균 2.9%를 올렸는데 또 약 6개월 만에 또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당시 와퍼의 경우 가격이 6,100원이었는데 이번에 500원이 더 추가로 오르면서 올해 초보다 800원이나 더 비싼 값이 됐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롯데리아와 KFC도 가격을 줄줄이 올린 상황입니다. 요즘에 그 햄버거가 유행이라는 말씀 왜 드렸냐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모든 음식이 하나의 단품에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통시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거든요. 햄버거 가격이 그런데 반년 새에 2번이나 올랐다. 이것만 오른 거 아니죠? 극장 가보니까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인 CGV가 지난 4월 영화 관람료를 1,000원에서 5,000원 인상을 했는데 CGV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2번에 걸쳐 현재까지 총 3번의 관람료를 올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인 기준 영화 관람료가 주중 14,000원에서 14,000원 그리고 주말 15,000원으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CGV가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다른 극장 체인도 좀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조조 할인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조 기자님은 영화 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인상된 가격이었죠. 둘이서 영화 보면 이제 주중에도 티켓값만 3만 원, 이 팝콘 하나 시키면 이 가격이 훌쩍 올라가겠네요. 이 와중에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을 조사를 해보니 의심이 가는 거액의 외화 송금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현장 조사해보니 결과가 어떤가요? 네, 금감원에 따르면 총 규모가
원래 당초는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4조 1천억 원 규모의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을 통해 이뤄진 이상 송금 거래의 대부분이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은 귀금속 여행업체 등으로 신고가 돼 있는 이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이 됐고 또 이후에는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 법인으로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 송금 자금으로 보이지만요. 자금 대부분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나왔다는 점이 이상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감원, 검찰, 국정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지금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가 하나 더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에 2,500만 주를 허위 공매도했다. 오늘 이르면 오늘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금융당국이 소집한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물게 될 범칙금이랄까요? 대략 한 1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매가 무거워야 같은 실수 혹은 같은 의도가 반복되지 않겠죠? 자, 임대차법 폐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임대차 입법을 개편합니까? 네,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입법 개편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제도 폐지까지 열어놓고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TF 착수회의를 열고요. 공동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7월에 제도가 시행됐을 때랑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다른데 최근에는 좀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개편안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는 이 전월세 상한율 5%와 1회 계약갱신 의무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고 대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보완부터 폐지까지 모두 열어두고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정부가 실제 개편안을 제시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국토부는 다음 주 연구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데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한 1년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새벽 배송 인기를 끌면서 빅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로도 유명했거든요. 관련해서 이쪽 업계가 급성장한다 전해드린 게 작년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업체들이 발을 뺀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GS 리테일 등이 새벽 배송을 중단한 데 이어서 밀키트 전문 업체인 프레시즈도 지난 26일부터 새벽 배송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새벽 배송을 하려면 물품의 생산부터 배송까지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배송 기사 인건비도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송량이 전제돼야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배송 물량이 적은 경우도 있어서 이 매출이 커질수록 적자가 나는 이런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가 또 완화되면서 온라인 소비가 둔화된 것도 서비스 축소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새롭게 뛰어든 곳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쇼핑, 코스트코 등이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또 의무 휴업 규제로 영업시간 이외인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없는 대형마트도 만약에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새벽 배송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이 새벽 배송 시장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순환이 좀 바뀐다는 얘기네요. 스타트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새벽 배송 시장에서 이제 큰 손들이 뛰어들었고 온라인 유통 강자들이 약간 한 발 빼는 동안 IT 기업들이 다시 들어간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1년 뒤에는 저희가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아직 해주셔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 포함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또 급등했습니다. 네.
전해주세요. 그 내용, 네. 예, 그 왜 급등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모로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7월 FMC를 소화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은, 장 초반부터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거의 5% 넘게 동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 이후에는 저희가 기다렸던 그리고 긴장을 바싹 하고 있었던 7월 FMC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거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료 소멸 인식으로 작용됐다라는 효과에 힘입어서 장 중반 이후 상승폭을 한층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4%대 폭등세로 마감을 했고 다우와 S&P 500은 각각 1.3%대, 2.6%대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하신 그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실적 무시장세로 가는 거냐, 이거 참 헷갈리는데 7월 네. FOMC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대, 여기에 환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거보다는 그냥 악재를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달, 6월달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나 혹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악재를 시장이 이번 7월 FMC를 통해서 소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강세 요인의 측면은 7월 FMC 때 투자자들이 안도한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이 될 거다, 이러한 기대감도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연준에게 필수적인 책무이고 지금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연준이 앞으로도 자이언트 스텝 혹은 울트라 스텝 이거를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불안감들이 형성될 법했지만 파월 의장이 단서를 단 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저희가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에서 꺾이는 조짐이 발견이 되면은 9월달에 금리 인상 세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 좀 주목을 했고 어제 FMC 끝난 직후에 이렇게 한층 더 안도 랠리의 성격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강도는 앞으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9월 회의, 이제 7월에 FOMC 열렸고 8월은 쉬고 네. 9월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그동안 이렇게 직접적으로 속도 조절론을 얘기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경기 침체 사인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밤에 나온 얘기. 네, 맞습니다. 그러면 75bp 인상 기조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0.5%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은 그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그 9월 달에는 50bp 인상, 0.5%포인트 인상을 베이스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우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앞자리를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대
목격하면서 인플레이션 불안은 여전히 심각한 것은 맞지만 지금 이후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다들 침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들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요인은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 모두의 를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진정이 됐고 또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8월 저희가 10일 날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이제 7월 소비자 물가상 정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9월 FOMC 말고 남은 이제 올해 두 차례 회의 11월, 12월 때에는 그냥 계속해서 50bp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7월 달 소비자 물가에서 정점을 확인하면은 일단 9월 달에는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겠지만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유의미하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현재 각각 25bp 0.25%포인트 인상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 11월, 12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강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7월 FOMC 끝나고 안도하고 나스닥도 급등하면서 야 상황 종료다 이제 끝이다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긴장의 끈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 직후에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이 연준이 심지가 이렇게 약해서 인플레이션 잡겠어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예, 저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의 연장선 상인데, 긴장의 끈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그 말씀과의 연장선 상인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에 채권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금리가 지금 급등했습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들 안도했으면은 이번 FOMC 결과 끝나고 안도했으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급등했던 거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5월과 6월 FOMC 때 나타났던 현상과 유사한데 당시 증시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게요. 나스닥 기준으로 5월 FOMC 직후에 3%대 급등했다가 다음날 5%대 급락을 하고 또 6월 FOMC 때도 2%대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4%대 급락을 하는 등 FOMC 이후 시장이 극단의 냉온탕을 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그게 재현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재현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5월, 6월과 달리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정점을 찍었음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전에 비해서 대체로 연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 일정 부분 회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고려해 봤을 때 내일 미국 나스닥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 성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이전에 5월과 6월 FOMC처럼 극단적인 급락 반응이 출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 증시의 이제 급등 효과, FOMC 안도 효과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각각 0.7%대, 0.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예상보다 부진한 숫자를 내다 보니까 시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게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원달러 환율 네. 지금 어떤가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거의 1310원대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와 약세
그로 인한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 이러한 좀 기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언제부턴가 생활 속에서 앱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앱으로 확인하세요. 앱으로 결제하세요. 이게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닌데 원래는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조차 어색할 정도로 앱, 거의 한글화된 그런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앱들이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거쳐야 결제하고 다운받고 요 과정이 가능하잖아요. 앱을 만들어서 앱 자체를 판매하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좌판을 독점하고 있는 두 회사에 자릿세 내고 장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내에서는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러는지 앞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기자님, 네. 우리 3월부터 인앱 결제 방지법 이거 시행이 돼 왔는데 네. 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역시 이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좀 다루긴 했었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구글과 애플의 그 앱스토어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세계 최초의 시도여서 이게 굉장히 국내외적으로도 화제가 좀 됐었는데 좀 결과가 이제 시행되고 난 결과를 좀 놓고 보면 역시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거의 없다 이런 반응이 좀 대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이게 구글과 애플이 자기들 인앱 결제를 쓰도록 강제하는 이걸 막겠다는 거는 좀 수단일 뿐이고 궁극의 목표는 어쨌든 그 30%에 가까운 그 과도한 수수료가 이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수단으로 이제 네. 구글과 애플이 자기들 인앱 결제만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제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좀 현실화가 됐는데요. 구글과 애플이 시스템에 다 반영을 했고요. 그러나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가 네. 자기들 앱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그걸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제작자들이 떼이는 그 수수료를 좀 낮춰보자는 게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구글과 애플의 그 30% 수수료 문제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이제 그 구글과 애플이 좀 대안 결제 시스템도 제공하도록 좀 법으로 명시하는 이제 좀 규정을 좀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수수료율에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부분의 인하 효과를 그 앱 개발사들이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네. 앱을 개발한 회사랑 직거래를 하면 네. 그쪽으로 가면 소비자들 과금이 좀 줄어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강제 안 한다라고 하는데 왜 과금은 안 줄어드나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대부분 의아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외부에 이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개발사가 이제 앱에 좀 추가를 하더라도 구글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6%까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은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이렇게 친한 회사가 아닌데 또 여기에서는 또 숫자를 좀 같이 가져왔더라고요. 두 회사 모두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앱 개발사가 채택을 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6%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26%까지죠. 네.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을 좀 하면서 최대 본인은 30%를 받는데 그 3자 결제를 쓰면 26%를 가져면 4%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럼 개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만 3% 떼고 사람 뽑고 준비하고 하려면 이래저래 들어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상 이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앱 결제를 강제할 때 그 시스템에 얹혀 있는 게 좌판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더라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 혜택이나 이런 측면들은 또 제3자 결제에서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소비자 또
뭐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이제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뭐 그 3자 결제를 도입하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뭐 네. 몇 프로라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중소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제 뭐 수수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소비자들,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좀 불편을 좀 안겨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구글하고 애플의 결제에서 좀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 4346님이 그런 의견 주시네요. 효율성 없습니다. 기존 수수료 30%였는데 이걸 26%로 내렸지만 결국은 자체 결제를 하면 별도로 PG사의 수수료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게 좀 수수료를 최대 26%까지 떼갈 수 있다. 요거는 26% 못 떼가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내막이 숫자가 딱 26으로 겹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고 있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사실 이제 네. 그 외부 3자 결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플랫폼 뭐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가져는 갑니다. 이게 국내 이제 원스토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 5%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애플은 한 10% 이렇게 내외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6%를 가져갈 거라고는 사실 뭐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건 구글과 애플이 좀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외에 26%를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네. 실질적으로 구글이랑 애플이 손해보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이제 뭐 크게 손해볼 뭐 그 플랫폼에 대한 뭐 외부 3자 결제로 앱 개발사를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뭐 사실 예전에도 이게 이제 뭐 이 시스템을 법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도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제3자 결제를 통해서 수수료 부분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내가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반영된 거지. 그 구글과 애플이 뭐 이게 사실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매출의 대부분은 게임에서 나오는데요. 네. 게임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좀 뭐 여전히 뭐 그 구글과 애플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외부 결제를 좀 허용한다고 해서 일부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여기서 앱스토어 수수료 매출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이걸 시도하려고 그렇죠. 하던 고단계에서 한번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될 거면 우리 그거 왜 그렇게 애써서 했지 좀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수료가 네. 이제 26%의 이제 이 수수료 부분은 이제 방통위가 법으로 어떤 기업의 수수료율까지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선을 거주기가 좀 방통위의 정체성상 어떤 조직의 정체성상 방통위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리고 시행령 을 이제 법의 시행령을 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 이제 그 외부 결제 인앱 결제 링크는 인앱 결제는 제3자 결제를 쓸 수 있게 됐지만 그 전에 기업들이 이제 링크 방식으로 해서 이게 앱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로 링크를 타고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 그 30% 수수료에서 사실상 좀 해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링크는 또 막아놨어요. 막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제 뭐 조금 예전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링크로 좀 결제 방식을 제공하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네. 좀 30% 수수료에서 좀 우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막힌 상황이고 이제 뭐 그 3자 결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그거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좀 이런 걸로 법의 어떤 효과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왜 그 협상력이 있는 그 콘텐츠 제작 업체들 네. 예컨대 국내에서 보면 카카오가 외부 결제 링크, 요 아웃링크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네. 문제로 그래도 이 약간 목소리를 내는 듯 네네.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이게 화제가 좀 됐었죠. 근데 카카오가 그 앱을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 결제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앱스토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그 업데이트 신청을 했는데요.
안 해줬군요.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카카오인데 뭐 나를 어떻게 크게 이렇게 내가 그래도 사용자가 어쨌든 수천만 명에 달하는 앱인데 빅마우스인데. 네, 이제 이렇게 저쪽도 고민하지 않겠어? 이 정도의 기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업데이트가 좀 금지됐고요. 금지되면서 좀 방통위와 구글과 카카오와의 논의 과정이 좀 있었다고 좀 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카카오가 구글의 정책을 좀 수용해서 외부 결제 링크를 삭제하고 좀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빅테크 시장에서 제일 첫손에 꼽히는 회사도 협상력이 없었다. 결론이 그렇게 난 거네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이런 조치로 방통위가 구글을 조사할 수 있는 분쟁 개입의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통위나 공정위가 조사해서 너희들 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좀 개입할 수는 없나요? 방통위, 공정위 모두 이제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효과가 무용론에 대한 좀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문제 그리고 이제 외부 결제 링크 문제로 이제 쟁점은 좀 좁혀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통위가 수수료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외부 결제 링크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이런 것들도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특정 구독 앱들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 링크를 좀 허용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가 이 부분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좀 앱에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보고 있는데 수수료 문제는 사실상 방통위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공정이나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속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논의될 문제인데 사실 이제 민간 기업의 수수료율을 뭐가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칼로를 확 물을 베기가 이게 다른 업체들도 지금 다양한 비즈니스 수수료 비즈니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불편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집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설득력을 가지려면 20은 공정하고 26은 불공정하다 예컨대 이런 방식의 어떤 가이드라인 필요할 텐데 왜 20은 공정한지를 설명할 충분한 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구글이 만약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죠. 만약에 이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 업체 측에 부당하게 불리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구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쪽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지연 작전을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제 구글과 애플이 모두 이제 그 방통위가 내놓은 법의 시행령대로 시스템에 반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근데 또 어떤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좀 따를 겁니다. 일각에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한국 시장 규모나 글로벌에 미치는 임팩트를 봤을 때 그러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로 규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과 애플이 이걸 외면하기보다는 이제 대응해 나가는 모양새는 취하는데 최대한 어쨌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빈틈을 뭔가 허점을 좀 어쨌든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좀 뭔가 이 제도의 빈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로비에 쏟아붓는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월가나 좀 전통적인 제조사 기업들이 어쨌든 로비의 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워싱턴가에서 실리콘밸리 출신들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스트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정부를 상대로 어쨌든 본인들의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좀 힘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이거 하나만 봐줘라 이거 하나만 봐줘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부나 이쪽 분들이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또 빅테크 기업들의 메시지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부분이 향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그 좀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부분에 타격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 볼 때마다 그 중국의 격언이 떠올라요. 항상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다.
누가 더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거기서 그 판가름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확실히 좀 덜 밀리죠. 저희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 교통방송이니까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휴가철이라 통행량이 확연히 좀 줄긴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물가 너무 비싸고 비행기 티켓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너무 부담돼서 아예 전 나중에 갈래요. 휴가 좀 미룰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나는 도심에서 시원하게 저렴하게 이 시간을 보낼 테야. 미술관은 어떠실까요? 전시관에서 문화 충전도 하면서 시원하게 여유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텐데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에게 어디에서 어떤 작품 감상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은 휴가 안 가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역시 사장님들은 항상 그래요. 이 대표님 그런데 우리 오늘은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개인전 소식을 한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네. 전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특별히 개인전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한국 그리고 서울에서 굉장히 다양한 국내외 작가들의 개인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전에 집중한 이유는 사실 전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별전이라든지 기획전, 초대전, 상설전도 있고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서도 그 작가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작품 변천사를 관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입문자나 혹은 애호가들 모두 다 한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꼭 가볼 만한 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전시들 중에서도.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전시들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준비한 건 4가지 전시가 있는데 그 외에도 너무 좋은 전시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이 철이군요. 네. 제철. 그래요. 한 화가의 한 아티스트의 초년 작품, 중년 작품, 노년 작품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이 보이기도 할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전시 어떤 겁니까? 유영국 20주기 기념전입니다. 지금 삼성동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8월 21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전시고요. 유영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인데요. 이건희 컬렉션에 이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됐었고 또 이 전시를 보러 갔던 방탄소년단 RM이 유영국 작가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더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RM님의 버프를 제대로 제대로 타셨죠. 유영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사실은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던 분인데요. 보통 추상화하면 아마 미술 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차가운 추상 그리고 뜨거운 추상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차가운 추상 같은 경우에는 몬드리안 같이 좀 정형화돼 있고 기하학적인 느낌의 추상화를 말하고 뜨거운 추상은 잭슨 폴록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인 추상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유영국 작가는 그 중에서도 차가운 추상을 선보이는 작가인데요. 보통 유영국 작가의 그림에서는 풍경화가 많이 그려지는데 이런 풍경을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좋았어요. 그래서 네. 형태의 단수나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나라 1세대 서양 화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유영국 작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이렇게도 불리는데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인생을 사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1세대 서양 화가인데 좀 그림이 평생 동안 팔리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대와 홍익대 교수를 하기도 하셨는데 금방 그만두셨어요. 그 이유가 내 그림이 아무리 안 팔릴지라도 나는 일단은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가가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내 그림이 안 팔리지만 그릴 거야랑
팔리게 될 때까지 그릴 거야랑 좀 마인드셋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유영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릴 거라고 단언을 하고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당시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추상화라는 그림의 장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는 추상화보다는 형태가 좀 명확한 우리가 아는 이중섭이라든지 박수근 같은 화가들의 작품이 좀 더 먹히는 화풍이었고 추상화는 유럽 지역 쪽에서 인기가 있던 화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영국 작가가 내 그림은 안 팔릴 거다라고 단언을 했었는데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한 점이 팔려요. 이때 당시에 삼성 회장이었던 고 이병철 회장이 구매를 하면서 삼성가에 꾸준히 작품을 팔고 또 그러면서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2002년 11월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영국 작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 그림이 팔릴지 말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좀 수행하듯이 그림을 그려온 작가인 만큼 좀 전시를 통해서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그리지 마 했던 화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들도 보면 아니 사물을 있는 대로 잘 묘사해야지 그렇게 단순화해서 그리지 마.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변화상, 화풍의 변화상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남기네요. 두 번째 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가인가요? 이번에는 올라퍼 엘리아슨 개인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청동에 있는 PKM 갤러리에서 7월 30일까지 5,000원에 진행을 하고요. 올라퍼 엘리아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작가인데 일단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전통적인 회화 작업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유화 작업도 했다가 수채화도 했다가 그리고 회화뿐만이 아니라 조각 작업이나 설치 그리고 판화 같은 다양한 작업을 좀 많이 선보이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어떤 게 있나요? 올라퍼 엘리아슨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은 날씨 프로젝트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가장 큰 공간인 터바인홀에 전시됐던 작업입니다. 수백 개의 램프를 활용해서 인공 태양을 만든 작업인데 실제로 관람객들이 그 인공 태양 앞에서 인공 햇빛을 받으면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이 전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태양이 아닌 가짜 태양 아래서 사람들이 햇빛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이슈를 떠올리게 했던 게 작가의 의도였고요. 그게 잘 드러나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별명이 예술로 자연을 통역하는 작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가의 작품 볼 수 있었나요? 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 연구소장하고 있는 작가예요. 리움미술관을 가보면 로비에서 고미술관으로 연결되는 길고 깊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유리로 돼 있는 작업이 있어요. 중력의 계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저도 감상을 해봤었는데 보다 보면 중력이라든지 우주의 법칙을 관객이 우주의 하나의 이 구성 요소가 돼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또 별개로 사실 미술관에서 계단이라든지 복도 같은 공간들은 그동안 좀 죽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마저도 이동 공간들마저도 관객들이 예술 작품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었고 엘리아슨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는 것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고고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많이 봅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감상과 향유의 영역으로 보기보다 경험과 공존의 영역으로 우리나라 미술관은 지나친 엄숙주의, 떼집, 만지면 큰일 나, 저리가 관람객을 굉장히 거리를 두고자 하는데 사실 해외에 가면 미술관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숙주의를 좀 깬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전시장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어떤 작가인가요? 장미셸 오토니엘이라는 작가고요. 정원과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장미셸 오토니엘도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 있지만 사진으로 작품을 보면은 이 작품 하고 아실 수 있는 작가예요. 유리구슬을 엮어놓은 것 같은 거대한 작품이 특징인데요. 지금 시청역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서문 본관에서 8월 7일까지 무료로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목에 정원과 정원으로 돼 있잖아요. 전시 공간이 두 개입니다. 덕수궁 정원에서도
요소로 전시가 진행이 되는데 자연 요소와 함께 작품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덕수궁 입장료는 1,000원 정도 별도로 받고 있기는 한데 이 전시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우선 오토니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964년생인데 이미 세계 유수 갤러리들하고 많은 협업을 진행을 했어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미술관이나 퐁피두 센터 그리고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곳들에서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 특히나 2011년에 진행했던 퐁피두 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전시가 그때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해요. 그래요? 네, 지금 74점의 작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전시를 할 때 작품이 100점 이상이면 대규모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74점이 대부분 설치고 조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오토니엘 작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품이 미술관 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 많이 전시가 됩니다. 이 작가도 미술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하고 공존하는 작업을 펼쳐 보이고 싶어서 거리로 나서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 내 비전이고 내 욕망이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작가의 의중이 이번 전시에도 많이 투영이 돼서 정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비 공간에서도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시를 야외에서 보면 또 그 느낌이 달라요. 네. 공간과 같이 어우러지니까 세계 각국의 오픈에어 뮤지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시면 그 공간들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전시에서 우리 어떤 작품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오토니엘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던 작가인데요. 그 여러 번의 방문을 거쳐서 한국 문화에 많은 영감을 받았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오토니엘이 집중했던 게 연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구슬 작업을 황금색으로 칠해서 황금 연꽃을 선보인 작품이 있어요. 황금, 연꽃 양쪽 다 땡기는.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 황금 연꽃을 형상화한 만큼 덕수궁 연못에서 전시를 진행합니다. 네,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꼭 가보고 싶은데 조금 덜 더우면. 네. 또 가보면 좋을 만한 개인전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개인전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28일까지 진행을 하고 2만 원의 전시 티켓 가격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도 현대미술의 거장처럼 불리는 작가예요. 개념미술의 선구자인데 사실 개념미술이라는 게 현대미술을 좀 난해하게 만드는데 공헌을 했다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운 작가의 아이디어 자체를 예술로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데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좀 더 대중화된 현대미술 을 선보이는 작가고 우리가 좀 어렵게 난해하게 여겼었던 부분들을 좀 더 팝아트라든지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면서 현대미술을 더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만든 화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물건들을 많이 다룬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어떤 작품들 보고 오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초기 작업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초기 작업은 개념 미술의 특징을 많이 살려서 난해한 날 것 그대로의 좀 미술을 선보였는데 미술관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유리컵에 물을 담아서 참나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인 작업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 아시아 최초로 전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가셔서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작품일지 참 궁금한데 저도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역시 정우님 오시면 다들 미술관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올게요. 발전.